안녕하세요. 오또혜행이에요. 썸네일에서 보고 오셨겠지만 오늘 제가 나눌 책은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입니다. 이 책은 출간된 지 10년도 훌쩍 넘었고 그간 워낙 많은 관심을 받은 책이라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미 읽으신 분들도 참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주변 지인들한테 물어보니까 알고는 있지만 읽지 않으신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우선 이 두께에 놀라 지레 겁먹으신 분들도 계시고 왠지 지적 상식이 더 풍부한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 라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아직까지 도전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 또한 저보다 더 똑똑하신 분들, 아는 게 더 많은 분들께서 이 책을 다뤄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 책을 들고 오는 게 조금 부담이 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또 그런 대단하신 분들의 시선과 더불어서 저같이 아주 지극히 평범한 한 사람의 나눔 또한 누군가에겐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더 쉽게 다가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용기 내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 너무 대단하게 여기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동네 친구와 이야기를 나눈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누군가가 인생책을 물어보면 이 책을 꼽곤 합니다. 뭐 멋있어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멋있는 척 하려고 저러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을 들을까봐 혹은 누군가가 너무 자세하게 이 책을 물어볼까봐 처음엔 이 책을 인생책으로 꼽는 게 부담스러웠는데요. 지금은 그냥 당당히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이 너무너무 정말 재밌거든요. 두껍지만 이게 전혀 두껍다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첫 장을 펼치면 자연스럽게 몰입이 됩니다. 작가님께서 글을 정말 잘 쓰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삶에서 당연하게 스며들어 있는 것들 중에 그저 좋다라고만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시야를 주는 그런 획기적인 지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책이 참 재미있었는데 어떤 부분이 흥미로웠고 어떤 부분이 획기적이라고 여겼는지 이제 천천히 짚어보도록 할게요. 시작하기 전에 사피엔스는 이름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진화론을 바탕으로 쓰인 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사피엔스의 작가 유발 노아 하라리가 어떤 분이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사피엔스도 처음에는 히브리어로 출판되었고요. 하라리는 건강이 좋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의무 군복무에서 면제를 받았고요. 그 후 히브리 대학교에서 중세사와 군사사를 중심으로 역사 및 국제관계를 전공했고 사피엔스도 훗날 그곳에서 진행한 강의를 집필한 것이라고 합니다. 2002년에 캐나다에서 민간 결혼식을 올리셨대요. 동성애자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품어줄 수 있는 다른 곳으로 가서 결혼식을 올리신 것 같습니다. 이 책 중간에 길지는 않지만 아주 조금이지만 동성애를 향한 편견을 다룬 부분이 살짝 나오기 때문에 이 정보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라리는 비건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책의 중심 주제가 되는 동물권과 환경보호와 연관지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피엔스는 2011년에 처음 출간이 됐는데 그때 사실적 정확성이 부족하지 않냐, 역사를 너무 단순화하지 않았냐라는 비판을 얻었지만 결국 국제적 베스트셀러가 됐고 아직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책입니다. 그 후로 하라리는 호모데우스, 21세기를 위한 20일까지 재현 등 책을 출간하십니다. 하라리는 특별히 한국의 독자들에게 서문을 남깁니다. 나는 이 책이 한국 독자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으리라고 믿는다. 한국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딜레마를 더욱 압축해서 보여주는 곳이기 때문이다. 매우 짧은 기간 만에 저개발 전통사회에서 선진경제 국가이자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력을 가진 나라 중 하나로 성장했다. GDP와 생활 수준이 극적으로 올라가는 동안 자살률도 치솟았다. 한국은 행복도에 대한 조사에서도 멕시코, 콜롬비아, 태국 등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나라보다 뒤처져 있다. 이는 가장 널리 통용되는 역사 법칙의 어두운 한 단면을 보여준다. 말하자면 인간은 권력을 획득하는 데는 매우 능하지만 권력을 행복으로 전환하는 데는 그리 능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한국이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 더 있다. 기술은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하고 마침내 사람들이 기술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사실이다.
행복의 정의는 제각기 다르고 또 오랜 기간 행복의 나라로 꼽히던 나라들도 최근에는 소셜미디어 사용으로 행복도가 낮아졌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낮은 행복도는 이제 비단 우리나라만의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한국의 높은 자살률은 세계적 이슈이기도 하고 아직 해결하지 못했기도 했고 최근 20, 30대의 자살률이 더 올랐다고 하니 우리의 발전한 기술과 능력을 어떤 방향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물음은 유의미한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사피엔스는 인류의 역사를 큰 터닝포인트 3가지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약 7만 년 전 일어난 인지혁명, 두 번째는 12,000년 전의 농업혁명, 세 번째는 500년 전부터 이어져 온 과학혁명, 그리고 이 3가지의 큰 혁명을 지나면서 인류의 삶이 윤택해지고 많은 성취를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우리 사회는 진화되어 갈수록 조금씩 더 비참해지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새로운 생각 지점을 던집니다. 앞서 나눈 한국의 독자들에게 서문과 일맥상통하죠. 충분히 넘치도록 발전한 삶을 누리고 있지만 지금 행복한가? 그리고 앞으로도 행복할 것 같은가? 라는 질문입니다. 인간, 휴먼이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호모 속에 속하는 동물이고 호모 속에는 사피엔스 외에도 여타의 종이 많이 존재했습니다. 호모 에렉투스,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호모 솔로엔시스, 호모 플로레시엔시스 최소 6종의 인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 호모 사피엔스만 현존하고 있을까요? 네안데르탈린은 우리 사피엔스보다 덩치도 크고 근육도 발달한 덕분에 유라시아 서부에서 빙하기 아주 추운 기후에 잘 적응을 했다던데, 그리고 호모 에렉투스는 똑바로 선 사람으로서 가장 오래 지속된 인간 종이었다는데 무엇이 우리 호모 사피엔스를 살아남게 했을까요? 우리 종의 범죄를, 잔혹함을 암시하는 건 아닐까요? 또 다른 인간 종뿐 아니라 엄청나게 큰 동물들이 주는 위협 속에서 아주 조그마한 우리는, 아주 미약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호모는 사실 먹이사슬의 위치에서 딱 중간쯤에 속해 있잖아요. 사납고 공격적인 맹수들 앞에서 우리 인간은 정말 하찮은 존재인데 어떤 능력이 우리를 지금 이곳까지 데려왔을까요? 여기에 하라리가 주는 답은 앞서 말씀드린 7만 년 전의 인지혁명입니다. 정확한 사유는 알 수는 없지만 호모사피엔스의 인지가 갑자기 발달해요. 그에 따라 언어가 발달을 합니다. 동물들도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지 않나요? 우리 인간만의 고유한 능력은 아니지 않나요? 라는 질문 앞에 하라리는 동물의 의사소통과 우리의 의사소통과는 큰 능력의 차이가 있다고 서술합니다. 바로 상상하고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이라고 믿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드는 거짓말입니다. 예를 들어 원숭이는 저기 사자가 온다, 피하자, 도망가자 이 정도의 말만 할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은 저 산 너머 마을에 키가 3m가 넘는 사람이 있대. 그 사람과 마주한 사람들은 아무도 살아남지 못한대. 라는 식으로, 아니면 저 산에는 산신령이 살고 있대. 그 산신령을 만나면 금도끼야 은도끼야 하면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이런 식의 거짓말을, 즉 없는 것을 상상하고 그것을 본인도 믿고 다른 이도 믿게끔 만드는 허구 이야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능력은 인간을 협력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키가 3m가 넘는 사람, 이 세상에 없는 존재지만 그 존재가 있다고 믿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산 너머, 3m가 넘는 거인이 있는 그 산을 넘으려면 우리 가족만 갈 수 없겠죠. 그 3m 거인의 존재를 똑같이 상상하고 신뢰하는 옆에 살고 있는 가족과 혹은 옆에 살고 있는 부족과 협력을 해서 함께 힘을 합쳐서 가야겠죠? 상상의 허구 덕분에 협력이 가능해졌습니다. 협력이 가능해지면서 먹이사슬의 중간에 있던 인간은 아주 빠르게 먹이사슬의 가장 꼭대기로 올라가게 됩니다. 인간도 인간이 먹이사슬 꼭대기로 그렇게 빨리 올라갈 것이라고는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힘을 합치기 시작하니까 그게 단기간에 가능해졌고 인간 스스로도 놀라고 주변의 동물들도 너무 놀라서 아무런 준비를 못합니다. 우리 인간이 가는 곳마다 멸종이 일어나는데요. 협력이 일어나기 전에 인간이 잡을 수 있는 동물은 토끼 1마리, 운이 좋으면 사슴 1마리 정도였겠지만
협력이 가능해진 인간은 아주 거대한 매머드도 쉽게 잡을 수 있었을 거예요. 이전의 매머드는 인간이 지나가면 피해야 할 존재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초강력 파워 레벨업 해버린 인간 앞에서 손 쓸 틈도 없이 멸망해 버렸을 거예요. 게다가 우리 인간은 불도 사용할 수 있게 됐잖아요. 협력이 가능해지면서 우리의 공동체도 확장이 됩니다. 한 150명 정도까지는 자연스러운 상태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이상의 공동체 확장은 질서와 규율 없이는 존재하기 어렵다고 해요. 그런데 같은 신을 상상하며 믿고 같은 교리를 따르며 종교 공동체가 생기고 같이 법을 만들고 그 법 안에서 살아가는 제국이 생기고 화폐라는 약속과 시스템을 만들고 그걸 같이 믿고 살아가는 자본주의 이데올로기가 생기는 등 종교, 국가, 돈,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이 하나의 상상의 질서로서 유지됩니다. 바로 우리의 허구를 말하는 능력 덕분에요. 이렇게 우리의 인지 발달이 협력을 빚고 공동체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서 그저 좋게만 여겨질 수도 있지만 하라리는 부정적인 면도 제시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형제뿐 아니라 동물을 멸종시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고요. 그전에는 평등하게, 소소하게 잘 살아왔는데 이젠 커다란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 지켜야 할 것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미지의 것을 믿다 보니 두려움의 대상도 많이 생겨버리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선 또 질서를 지켜야 돼요. 그리고 또 질서를 지키려다 보면 또 무서운 게 또 생기고 위계 질서가 생기고 그랬겠죠? 다음으로 설명할 농업혁명과도 연결되는 부분이라 농업혁명으로 이어볼게요. 토끼나 사슴을 사냥하고 걷다가 눈앞에 보이는 열매를 따먹던 인간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12,000년 전 농사를 짓기 시작한 거죠. 현재 밀과 쌀을 주식으로 삼는 우리의 삶을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받나요?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불안정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정해진 주식이 있고 매년 농사가 잘 돼서 우리 식탁에 매일 올라오니 이러한 삶이 안정적으로 느껴지실 거예요. 저 또한 그렇다고 생각했고 학교에서도 농업혁명은 말 그대로 혁명, 혁신이었다라는 관점으로 긍정적으로 교육을 받아왔거든요. 그런데 하라리는 아니라고 합니다. 농업혁명은 인간 전체를 대상으로 한 희대의 사기극이다 라고 합니다. 농업혁명은 안락한 새 시대를 열지 못했다. 그러기는커녕 농부들은 대체로 수렵채집인들보다 더욱 힘들고 불만스럽게 살았다. 수렵채집인들은 그보다 더 활기차고 다양한 방식으로 시간을 보냈고 기아와 질병의 위험이 적었다. 농업혁명 덕분에 인류가 사용할 수 있는 식량의 총량이 확대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여분의 식량이 곧 더 나은 식사나 더 많은 여유 시간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인구 폭발과 방자한 엘리트를 낳았다. 평균적인 농부는 평균적인 수렵채집인보다 더 열심히 일했으며 그 대가로 더 열악한 식사를 했다. 농업혁명은 역사상 최대의 사기였다. 농사와 함께 정착하는 삶을 시작하게 되면서 작물을 기르기 위해 우리의 노동시간은 말도 안 되게 급증했고 그 노동력을 충당하기 위해서 자녀를 더 많이 출산하기 시작했으며 한 곳에 오래 머물며 여러 명과 공동체를 꾸리다 보니 질병은 더 돌고 돌아 병에 더 취약해졌고 수렵채집인 시절과는 달리 한 곡물만을 주식으로 삼게 되며 영양의 불균형 또한 초래되었다고 합니다. 또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걱정을 하게 돼요. 날씨 걱정, 미래를 걱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전에 수렵채집인 시절에는 그냥 길 가다가 보이면 뭐 잡아먹고 뜯어먹고 그러면 그저 사라지는 삶이었는데 영양도 충분했는데 이젠 이 농사가 망하면 우리 가족이 다 쫄쫄 굶어야 하니까 미래를 걱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정착한 삶이다 보니까 언제 침입당해서 언제 이 모든 게 패가망신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조성되고 그때부터 우리 인간의 심리적 걱정이 늘어났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라리는 이야기합니다. 농사 스트레스는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것은 대규모 정치-사회 체제의 토대였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미래를 얻지 못했다. 모든 곳에서 지배자와 엘리트가 출현했다. 이들은 농부가 생산한 잉여 식량으로 먹고 살면서 농부에게는 겨우 연명할 것밖에 남겨주지 않았다.
이렇게 빼앗은 잉여 식량은 정치, 전쟁, 예술, 철학의 원동력이 되었다. 역사란 다른 모든 사람이 땅을 갈고 물을 운반하는 동안 극소수의 사람이 해온 무엇이다. 와, 이 말이 엄청나게 파격적이더라고요. 수많은 잉여 식량을 만들어낸 땅을 갈고 물을 운반하는 사람들, 그 사람 위에 그 잉여 식량으로 먹고 사는 극소수의 사람이 역사를 그려왔다. 역사는 그들에 대한 이야기만 그리고 있다. 라는 이 말이 씁쓸하면서도 이게 현실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농업혁명에 대한 새로운 시야가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하나의 가설이고 뇌피셜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진짜 그럴싸한 이야기잖아요. 정착하면서 삶이 더 안정적이 되고 윤택해지고 편안해졌을 것만 같았는데 사실은 아니었을 수도 있다라는 관점이 정말 획기적이었습니다. 제가 독서 모임에서 이 사피엔스를 다룬 적이 있었는데 그 독서 모임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농업혁명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신박했다라는 평을 나누기도 했어요. 그런데 또 한편 우리는 왜 12,000년 전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을까라는 궁금증도 생기죠. 이전에 책 읽어드립니다 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장강명 작가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확실하진 않지만 제 기억에 의하면 그분께서 아마 녹마르 당에 중독됐던 건 아니었을까요?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일리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탄수화물 중독, 우리 현대인들의 큰 고민거리이자 숙제이기도 한데 아마 이의 출발점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500년 전에 또 하나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과학혁명. 종교보다 과학과 기술을 맹신하게 된 시점이에요. 사실 이것도 상상의 질서의 일부이기도 하죠. 이전엔 신을 향한 이야기를 믿었다면 이젠 과학의 이야기를 믿는 거죠. 신을 향한 믿음은 성경이나 다른 종교서처럼 글, 이야기를 통해 견고해졌지만 과학과 기술을 향한 믿음은 수학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견고해졌고 지금도 견고해지고 있죠. 이전에 신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다면 지금은 과학기술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질병도 노화도 가난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말이에요. 현재 우리는 엄청난 과학 발전을 이뤄냈고 우리의 크나큰 골칫거리였던 노화를 이겨내고 있어요. 가난도 이전보단 해결이 됐고 질병도 해결해내고 있죠. 어쩌면 이젠 죽음이란 숙제만 남겨두고 있는 것 같아요. 죽음을 이겨내 영생을 이룬다. 그건 마치 신과 같은 위치에 서고자 하는 엄청난 도전, 도발인데요. 그러나 또 가능할 것 같아 보이기도 하죠. 이를 기반으로 쓴 책이 유발 하라리의 후속작 호모데우스이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도 한번 살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과학기술이 모든 걸 해결해주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우리는 맹신해요. 그래서 현재 우리의 삶이 더 외롭고 더 어려운 삶인지도 모르겠어요. 무언가가 다 해결이 돼야 하는데 분명히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데 사실 우리 삶은 그렇게 쉽게 모든 게 해결되지 않잖아요. 어쨌든 그 기술을 이용하려면 자본이 필요한데 나에겐 그게 없어요. 그런 게 있기만 하면 다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그래서 더 갖고 싶은데 안 돼요. 나는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편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남들은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난 아니에요. 기대감은 크지만 삶은 더 척박해져 버렸죠. 그리고 하라리는 과학의 발전의 방향을 키를 누가 쥐고 있는지를 잘 보라고 합니다. 과학이 발전하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투자를 받아야겠죠? 그 투자는 누가, 왜 할까요? 돈이 있는 사람들이 그들 자신을 위해서 하겠죠. 경제적, 정치적, 종교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그리고 나 자신을 알게 모르게 조종하고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과학혁명 속의 사회는 결코 중립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로봇과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어마어마하죠. 이러다가 우리 일자리 뺏기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우리가 로봇에게 조종당하고 죽임당하는 시대가 오는 거 아니야? 라며 다양한 상상을 펼쳤는데 그 상상이 어느새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우리가 과학을 향해 주도권을 쥐고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 그 반대일 수도 있는 거죠. 마치 농업혁명 때 우리가 밀과 쌀에게 주도권을 뺏긴 것처럼 말이에요.
1969년 7월 20일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은 달 표면에 착륙했다. 탐험에 앞서 아폴로 11호 우주 비행사들은 몇 개월간 달과 환경이 비슷한 미국 서부 사막에서 훈련을 받았다. 이 지역은 여러 아메리카 원주민 공동체의 고향인데 우주 비행사들과 한 원주민과의 만남을 담은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진다. 어느 날 훈련 중이던 우주 비행사는 늙은 아메리카 원주민과 우연히 마주쳤다. 남자는 우주 비행사들에게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그들은 달을 탐사하기 위해 곧 떠날 원정대의 대원들이라고 대답했다. 이 말을 들은 노인은 잠깐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다. 자신을 위해 부탁을 하나 들어달라는 것이었다. 무엇을 원하세요? 그들은 물었다. 우리 부족 사람들은 달에 신성한 정령들이 산다고 믿는다오. 그들에게 우리 부족에서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를 당신들이 전해줄 수 있을까 해서. 그 메시지가 뭔데요? 우주 비행사들이 물었다. 남자는 자기 부족의 언어로 뭐라고 말했고 우주 비행사들에게 그 말을 정확히 외울 때까지 계속 되풀이해서 말하게 시켰다. 그게 무슨 뜻이지요? 우주 비행사들은 물었다. 그건 말할 수 없어요. 이 말의 뜻은 우리 부족과 달의 정령들에게만 허락된 비밀이랍니다. 기지로 돌아온 우주 비행사들은 그 부족어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수소문한 끝에 마침내 통역한 사람을 찾아내어 비밀 메시지를 해석해달라고 부탁했다. 이들이 암기한 내용을 되뇌자 통역자는 껄껄 웃기 시작했다. 웃음이 잦아들자 우주 비행사들은 무슨 뜻인지 물었다. 통역자는 비행사들이 조심스럽게 암기한 문장을 이렇게 번역했다.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한마디도 믿지 마세요. 이들은 당신들의 땅을 훔치러 왔어요. 우리 인간은 어쩌면 지구에서 가장 치명적인 존재일지 몰라요. 인지혁명으로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오르고 우리의 형제뿐 아니라 다른 동물들을 멸종에 이르게 했으며 농업혁명 때 우리가 가축화하기 쉬운 동물들만 우리의 입맛에 맞춰 살아남겨두고 나머진 모두 죽여버렸으며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우리의 안위를 위해 다른 생명체를 실험체로 혹사시켜 왔습니다. 예를 들어 15년이라는 오랜 시간을 살 수 있는 닭을 우리의 필요에 맞춰 좁디 좁은 닭장 속에서 단 몇 주만 살게 하고 그들이 낳은 새끼마저 암컷이면 같은 운명으로 수컷이면 산채로 갈아 없애버리곤 합니다. 사실 자연의 생태계는 잔인한 게 맞긴 해요. 본인이 살기 위해 다른 생명체를 사냥하고 죽이고 얽히고 설켜 살아가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다른 존재들은 공존하며 동그라미를 그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인간은 그러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아름다운 동그라미의 굴레를 끊어버리고 직선의 형태를 만들어버렸어요. 너무나도 쉽게 타 존재를 정복하고 멸종시켜버렸어요. 앞으로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독서 모임에서 저은 이 책을 정복이라는 단어로 정리했어요. 호모사피엔스가 다른 인간과 동물을 정복하기 시작했던 인지혁명을 지나 우리가 마치 밀과 쌀을 정복한 듯 보였지만 사실 밀과 쌀이 우리를 정복하고 있었던 농업혁명도 지나 현재 우린 과학혁명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도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과학의 발전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반대의 정복이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하죠. 이 지점에서 또 한 번의 정복이 일어나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꼭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 끝맺음이 중요하잖아요. 이 책의 마지막 문단을 공유합니다. 우리는 머지않아 스스로의 욕망 자체도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아마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진정한 질문은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가가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원하고 싶은가일 것이다. 이 질문이 섬뜩하게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해보지 않은 사람일 것이다. 저는 사실 지금의 삶이 참 좋아요. 저 멀리 나와 상관없는 사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가보지 않은 곳의 삶을 상상하며 믿고 동경하고 밀과 쌀이 주는 달달함에 취하고 질병과 노화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의료기술을 누리고 터치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는 기술 없이는 절대 못 살고 그 어느 것 하나 사실 부족한 게 없이 평온하게 잘 살고 있어서 현재의 삶이 정말 좋거든요.
근데 그럴 줄 알고 유발 하라리가 현재형이 아니라 미래형으로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는 것 같았어요. 지금 무엇을 원해가 아니라 무엇을 원하고 싶은가 라고 말이해요. 지금 당장은 삶이 좋을 수 있어. 인지혁명 때도 농업혁명 때도 그랬지. 그런데 뒤돌아보니 그게 마냥 다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니까. 그러니 과학혁명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아, 저 먼 훗날 돌아보았을 때 지금의 우린 어떨 것 같니? 마냥 좋을 것 같니?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러니 무엇을 원하고 싶니? 어떤 미래를 원하니? 라며 마무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 한 사람뿐 아니라 우리 인류 전체가 고민해야 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독자들에게 쓴 서문의 두 문장을 다시 짚어보며 마무리 맺음합니다. 인간은 권력을 획득하는 데는 매우 능하지만 권력을 행복으로 전환하는 데는 그리 능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기술은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하고 마침내 사람들이 기술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사실이다. 제가 곧 LA로 떠나는 비행기를 타요. 지금 짐을 싸야 하는데 2주 동안 떠나는 일정이라 너무 오래 자리를 비울 것 같아서 급하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평소처럼 내용을 꼼꼼히 준비하거나 검토하지 못하고 찍었어요. 예전에 정리했던 인용구나 생각 지점이 이렇게나 많거든요. 사피엔스가 너무너무 재밌어서 이렇게 많이 밑줄도 긋고 정리하면서 읽었는데요. 짜라란. 이렇게 많이 인용구를 적고 생각 지점을 정리했었는데 이것들을 다 담지 못한 것 같아요. 더 깊이 나누고 싶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또 급히 전달하다 보니 무언가를 제가 잘못 전달했을 수도 있고 제가 꼭 하고 싶은 중요한 말이 빠졌을 수도 있어요. 그 부족함은 여러분께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제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사피엔스에 조금이나마 흥미가 생겼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